네. 자, 우리 앞에서 용어 정리를 잘 하셨는지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테마 2로 넘어가서 주택의 건설 파트입니다. 그럼 주택의 건설 파트가 끝나고 나면 주택의 이제 뭐 공급 파트, 리모델링 파트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 건설은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행정 절차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건설에서 사업 주체라는 개념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사업 주체는 두 종류가 있어요. 등록과 비등록 이렇게 항상 나누셔야 됩니다. 자, 등록과 비등록. 주택법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는 등록과 비등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록사업자부터 먼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록사업자부터. 자, 등록을 할 때는 자, 건설업자가 우리 건설업자가 있어요.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건설업자가 있는데 건설업자는 1년에 단독이든 공동이든 20개죠, 20개. 20개 이상. 저도 막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자, 우리 등록은 1년에 20개 이상의 주택사업을 할 때.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인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설업자일 거라고요. 대부분. 아주 소규모만 빼고, 1년에 19개 이하로 진 사람들은 빼고,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준비해서 또 1년에 땅도 있네요. 대지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는 사람도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주택을 지을 땅을 조성하는 사람도 국토부 장관님한테 와서 등록이라는 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 전에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업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사무실을 개설할 때도 사무실 개설 등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주택법에 따라서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등록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관청한테 가서 내가 이제 앞으로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등록이라는 걸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등록이라는 걸 할 때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등록 요건이 자본금이 3억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자, 법인일 때, 자, 이게 만약에 개인일 때는 자산으로 6억입니다.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으로 6억 이상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법인 중심으로, 자, 법인인 건설업자가 자본금 3억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자, 사무소의 면적이 작년도에서 이제 개정이 됐어요. 자, 이게 과거에는 20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3억 이상, 기술자 1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주택사업을 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대지사업을 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인데 어쨌든 기술자 1명 이상만 있으면 되고 사무실의 규모는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을 갖추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요건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의미가. 자본금 3억 이상은 대부분 다 건설업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의 면적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서 등록을 국토부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하실 거는 등록은 누가 하는 거냐?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등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비등록업자가 뒤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님한테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등록의 요건, 등록의 기준이에요. 자,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생기면 변경 등록이라고 하지 마시고 30일 안에 이건 간단한 사항으로 보고 신고만 하면 변경 사항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이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자, 등록의 말소라는 게 있는데 자, 등록사업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 등록을 말소를 시켜서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고의과실로 잘못 시공, 자, 이게 부실공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입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검은색은 말소할 수 있다고 파란색이 필수적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거.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우시죠? 자, 주택법도 등록을 할 때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게 뭐냐? 등록증을 대여한 겁니다. 아주 나쁜 거죠.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많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거로 보고 등록을 필수적으로 말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잘못 시공을 한 거예요. 부실공사. 그리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고 나서 그걸 시정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서 등록증을 대여했는데 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자, 말소가 취소랑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등록사업자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등록 사업자 있었죠? 비등록 사업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우리가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요. 공공사업주체. 자, 그리고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 고용자하고 주택조합은 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등록사업자랑 이렇게 공동으로 하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등록사업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조합, 지역, 직장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혼자 하겠다 그러면 이 주택조합도 등록하러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별하셔서 보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만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으로 분류해주고 이 주택조합, 지역, 직장조합이 자기 혼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등록사업자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등록하러. 그거를 잘 구별하셔가지고 이 조건부로 주택조합하고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공동으로 한다는 조건일 때 이 조건이 충족되면 비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동사업주체가 있는데 여기서 공동사업주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 포인트는 이 토지소유자나 주택조합은 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공동이고 이 고용자 같은 사람들, 이 고용자는 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에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에서 뭐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시고, 자, 주택조합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자,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임의적 공동이잖아요. 자, 고용자는 의무적 공동이니까 논하지 마시고, 자, 임의적으로 공동을 할 수 있는 주택조합, 지역, 직장 조합이 만약에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공동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비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동으로 하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비등록업자로 분류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이 주택조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용자는 어차피 의무적 공동이니까 등록사업자랑 의무적으로 공동으로 하면 비등록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이 주택조합,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선택사항이니까 잘못하면 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이제 비등록으로 분류해서 등록할 의무는 없는데 잘못해가지고 자기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 주택조합이 그러면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잘 구별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조합이라는 개념을 가시는데 사실 아까 우리 앞에서 이 비등록업자 중에서 이 주택조합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걸 따로 한 문제로 뺄 수 있습니다. 신문제에서. 그래서 주택조합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택조합은 이 설립 절차를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 인가로 끝나는 거예요, 절차가. 그래서 얘네들은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관청한테 인가만 받고 그 단체가 성립이 되니까 법인은 아닌 단체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은 법인은 아니다. 자, 이런 말을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 예전에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배웠죠. 또 그 앞에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조합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이나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해서 법인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되는 건데, 이런 이 주택법상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모여서 리모델링 하려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 조합을 만드는데, 이분들을 조합 만들었을 때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아닙니다. 앞에 재건축, 재개발과 다르죠. 성격 자체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조합을 설립할 때 자치시와 자치도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을 보시면 되겠네요.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설립됩니다. 자, 설립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을 할 때 똑같이 인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예외를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이나 직장이나 리모델링 조합이 모두 다, 자, 요 세 가지 조합 모두 다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데, 자, 설립인가 말고 직장조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직장조합이, 자, 신고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인가보다 신고가 더 절차가 간단한 절차입니다. 인가보다 신고라는 절차가 더 간단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직장조합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 요 말이 포인트예요. 자, 국민주택, 만약에 토지주택공사가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분양을 하겠죠, 국민주택을.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조합,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거예요. 서류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서류만. 자, 무주택자라는 서류하고 재직증명서라는 서류만 내셔가지고 신고대상 직장조합, 서류상의 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류상의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조합은 자, 설립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 직장조합은 신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가로 만들어지는 조합은 서류상의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땅을 매입해야 돼요. 주택조합이 집을 지을 땅.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땅 주인 나랑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이런 조합이 되는 거예요. 사무실도 있고 이런 건 서류상의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기본적으로 설립인가는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거 가지고 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건설업체랑 계약도 맺고 땅 주인의 땅도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지역이 아니에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이 직장조합 인가로 만들어진 거랑 별도로 신고로 만들어진 조합이 한 개가 더 추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 조합원 자격이 중요한 겁니다. 조합원 자격. 자,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수가 만약에 100개다. 우리 지역 직장조합원 주택 짓는 개수가 만약에 100개다. 그럼 최소한 조합원은 이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이니까 최소한 50명 이상 조합원이 모집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주택을 짓는 개수 예정수가 200개면 최소한 200명 이상은 모집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0명 이상이라는 기본 조건도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이 앞에 있는 조건을 안 맞춰도 됩니다. 지역 직장 조합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 직장 조합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리모델링 조합은 제가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지역 직장 조합은 기본적으로 주택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최소한 20명 이상을 맞췄는데 자, 조합원의 자격이 보세요. 지역 조합원은 자,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소유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조합은 무주택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이.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들어와서 돈을 내서 자, 여럿이 돈을 내가지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무주택자가 조합원 들어가는 건데 같은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 들어가는 건데 예외적으로 주택조합 설립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이 좀 어려우면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도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도 기존 85 이하의 주택을 팔고 그 돈 가지고 새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조합원 들어오는 걸 추가적으로 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무주택자나 85 이하 동일한 지역에 살면서. 그런데 이 직장조합을 보시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인데 위에 거랑 똑같아요.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똑같이 같은 직장인이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말고 직장조합에서도 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럼 무주택자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직장조합은 들어가는데 설립 인가로 만들어지는 거. 단 주의 설립 신고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어떤 거예요? 요거. 자,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자, 여기 인가로 만들어지는 무주택자나 85 이하로 만들어지는 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근데 주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신고대상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로만 구성을 한다. 85 이하가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85 이하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래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한 채 가진 소유자는 신고대상 직장조합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자, 안 되죠. 신고대상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60제곱미터라고 내니까 우리 시험생들이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줄 알고 자, 설립 인가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조합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물어보는 지문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인 주택을 한 채 가진 세대주가 소유자가 신고대상 직장조합은 들어갈 수 없죠. 신고대상은 무주택자로만 구성하기 때문에
인가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나 85 이하. 요거를 잘 구별하시는 게 주택조합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지역조합은 항상 설립인가밖에 없어요. 지역조합은 설립인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진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때, 그러면 지역조합은 들어올 수 있고,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로하는 직장인인데, 무주택자나 85 이하가 모여서 설립인가 직장조합, 단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신고 대상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만 구성을 한다. 이 표현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이제 새로 생긴 조항, 이 조합을 모집할 때는 이렇게 자, 시, 군,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공개 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은 좀 어려운 조항이 하나 있는데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를 넣을 때는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설립인가예요.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이런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권원이 확보되셔야 됩니다. 주택을 지을 땅을 80% 이상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해가지고 이 창립총회 회의록이라든가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 규약 같은 걸 만들어서 자, 이런 거 한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80% 이상의 대지에 대한 사용 권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 조합이 설립될 때는 80% 정도 대지에 대한 사용 권원이기 때문에 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든 기타 권리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80% 정도 확보한 다음에 자, 조합 규약이라든가 조합원 명부를 넣어가지고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설립인가 받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정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관이 아니라 이 법인안이기 때문에 규약이라는 서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0%가 아니라 조합 설립할 때는 80% 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확보하시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설립인가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년 안에 이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죠. 주택조합은 아까 우리 절차상에서 조합 설립되고 나면 사업계획 승인을 2년 안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단 30세대 미만의 리모델링 조합은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실 건데 기본적으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나서 아까 우리 30개 이상 주택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2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도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30개 이상 주택을 더 건설하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인데 리모델링은 29개 이하까지만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뒤에 가서 따로 배우실 거예요. 이 부분은 리모델링 파트 가서 따로 좀 배우실 겁니다. 참고로 아시고 주택조합, 지역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요거 빼고 지역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다음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자, 조합원 탈퇴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는데 탈퇴할 때는 지금까지 낸 돈 중에서 일정한 비용을 공제하고 탈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탈퇴. 자, 이런 공개 모집 방법하고 이런 탈퇴 규정은 2017년대부터 새로 들어간 거니까 이런 조항들은 새로 생긴 조항으로 탈퇴 규정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기존에는 탈퇴 규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탈퇴 규정이 없어가지고 탈퇴하기가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법적으로 이제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기존 조합에서 사업이 안 되고 지연되고 그러면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에서 이제 만들어 줬죠. 새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한 조치입니다. 자, 선착순 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자, 나중에 투기과열지구 배우실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분양가,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고 나서 이제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 데는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정해지고 나서 이런 지역조합원 모집할 때는 선착순, 신청서, 접수서대로 모집해서는 안 된다. 미리 와서 줄 서고 그러기 때문에. 자, 직장조합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가을 한 다음에 가격이 막 올라가는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를 묶어가지고 전매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제한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대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막 투기적 수요가 생기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자, 신규로 아파트 분양받고 나서 이 투기가 막 있으니까 이런 지역조합원 같은 거를 모집할 때도 신청서 접수서대로 모집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이 책임은 뭐냐면, 마지막 책임은 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도 지고 또 추가적인 책임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시공자 자신의 시공자 책임도 지고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서 조합원한테 손해를 입히면 별도로 배상 책임을 추가적으로 진다. 이렇게 등록사업자가 이중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 책임과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사업 케이스인데 좀 내용이 다르니까 잠깐 좀 휴식을 하신 다음에 쉬었다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